네, 손수호입니다. 자, 오늘 뭐 저에게 주어진 시간 15분밖에 없어가지고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법적인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 뭐 인사 말씀도 하셨고 말씀도 잠시 나눴었는데요. 데이터 3법이 아주 소위를 통과 못해서 그래도 사실 올해 초에만 해도 기대를 안 했다가 뭐 대통령께서 또 데이터 3법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더 얘기하셨고 그래서 뭐 이건 정치를 떠나가지고 사실 나라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주요 국가마다 다 뒤처져 있거든요. 데이터법이 있어서.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 안 돼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뭐 제가 머리 깎고 나가서 지금 국회 앞에서 뭘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이 같이 동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데이터는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데이터는 그 유사한 데이터 또 이전 간의 데이터끼리 결합을 해야 가치가 생성되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서로 교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합쳐져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래가 중요하고요. 일본 애들은 이미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해서 지금 EU로부터도 GDPR 적정성 평가 통과됐죠. 우리는 지금 빅데이터 3법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자기들 일본 내에서 일본은 뭐 사실 우리보다 좀 규모가 있으니까요. 그런 데이터를 결합해서 자기들이 장점이 있는 IoT 센스 그런 데이터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일본 학자들 만나보면 국제관 거래하자 이런 얘기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개인정보라든지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도 지금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사실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데 정말 기초가 되는 그것이 데이터들인데 데이터 곧 돈이죠. 자산이고.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2018년 작년에 경제산업청에서 데이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400페이지짜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유형을 이제 제공형, 창출형, 플랫폼은 이제 공유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일본은 이미 이제 저작권법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해서 가명정보 개념도 만들어내서 그래서 개인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익명 처리해가지고 이제 비식별화 처리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산업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미국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민간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 거래 시장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특히 그 역할을 하는 게 브로커들인데 지금 중국의 브로커들도 있고요. 이제 미국 브로커들은 직접 데이터를 구매해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가치를 올려서 뭐 서로 거래도 하고 가공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EU가 뭐 개인정보 강하다 하지만 사실은 GDPR 보시면은 정말 활용점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보호를 하되 활용을 절대 간과하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은 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빅데이터 세계 최초의 플랫폼을 만들었죠. 지금 우리만 뒤처져 있어요. 우리만 지금 뒤처져 있어서 좀 답답한 그런 상태죠. 하지만 우리 정부가 상당히 노력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도 다 오늘 행사도 주최해 주시는데 잘해보자고 지금 만드는데 사실은 저도 법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책임감을 더 느낍니다. 이게 법이 통과돼야 될 텐데 지금 이런 많은 산업적인 니즈도 있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스토어도 13년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10개 분야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도 지금 일본은 사실상 그 가이드라인의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벌써 액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련된 데이터를 한 곳에 올려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다음에 중기부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스마트 팩토리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좀 민간에서는 또 민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0개 플랫폼이 분야별로 이렇게 있고 그 플랫폼별로 대략 한 10개 정도의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들이 이제 데이터를 컬렉팅하고 그것을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플랫폼이 그것을 가공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계약 기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약 기반에 관한 이제 지금 연구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3년 동안 해서 좀 성공하면 계속 이렇게 확장하는 형태로 나갈 텐데요. 이게 좋은 이제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대부분은 약간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들에게 이제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많은데 그 안에 보면 또 이렇게 민간 주도의 유료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바우처 사업 여러분 더 잘 아실 거고요. 이제 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6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해주고 또 가공하는 사업자에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에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내년에도 비슷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개념은 이제 데이터 통합 거래소 같은 건데요. 각각의 지금 플랫폼도 있고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그죠? 데이터 스토어도 있고 이렇게 거래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거래되고 있는지 또 데이터가 거래되는 거 보면요. 데이터가 꼭 자산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덩치 큰 소위 말하면 갑을관계 형성되면 갑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막 데이터 소유권 가져가고 또 파생 데이터에 대한 것도 막 가져가고 이런 게 시장 질서에 관한 것도 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도급에 관한 이슈들이 여기 또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질서, 그다음에 뭐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협상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국가가 가격을 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그냥 협상 베이스로 이렇게 됩니다. 가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런 것 같은 사실 연구가 필요한데 이거는 뭐 사실 국가가 좀 해주면 좋죠. 그 다음에 품질에 관한 부분, 혹시 그게 뭐 개인정보를 완전 침해하는 것들이 오늘 제가 케이스 소개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플랫폼이 그 사무소 걸러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은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전체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요. 이제 그걸 다 이제 통합해 보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공공분야 데이터 플랫폼 따로 있죠. 우리가 민간에 이미 개방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또 하고 있고 또 해외 플랫폼도 있고 국내 집 10개 플랫폼에다가 아까 데이터 통합 센터가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하겠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보호는요. 일단 저작권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오늘 콘텐츠 이슈도 있습니다만 이 콘텐츠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것인데 데이터는 사실 정보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작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복제, 전송, 데이터망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쉽게 복제되고 바로 전송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들이 도저히 이제 복제해서 무단으로 막 이렇게 전송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행위로부터 보호해주면 우리는 장사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2003년에 들어와서 우리 저작권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5년간에 걸쳐서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방송권, 즉 무단으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전송, 배포,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뭘 보호하려면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그 양을 만드는데 많은 인적인, 물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투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적, 물적을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보호하고요. 데이터베이스도 그 안에 있는 몇 개의 데이터를 가져간다고 해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량을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호하는 대상은 상당한 투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상당한 데이터를 가져가야 침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를 보시면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정형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체계가 갖춰져 있는 컬럼이 있고 뭐 이렇게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대상.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는 대상이냐?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형 데이터가 지금 소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저작권법은 현재 비정형 데이터는 보호를 하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정리,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비정형 데이터 중에 저작물 자체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SNS에 있는 그런 텍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 이제 저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어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정형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한정 제공 데이터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제 부정경쟁 원리, 즉 무임성차하는, 그러니까 타인이 아주 노력해서 만든 비정형 데이터라든지 정형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제하고 뭐 전송하고 이런 행위들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을 해서 이제 금지 청구하고 손해배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기술적 보호 조치도 치겠죠. 근데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그것도 이제 부정경쟁 행위로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개인정보, 그 다음에 비개인정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업계에서는 가장 이제 데이터 거래하고 뭐 가공하고 분석하는데 제약 요소가 뭐냐 했을 때 저작권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사실은 데이터들이 이제 특히 이제 빅데이터 시대는 비정형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새로 만나서 가공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려면 복제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전송하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복제권 침해라 그러면 가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일본 애들은 아예 면책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물 자체가 저작권 침해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 중간에 뭐 분석하고 가공하는 이런 행위에 있어서 중간 복제에 해당하는 것들은 공정한 이용으로 보겠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중간 분석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 즉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18년 계속 개정하면서 점점 좀 확대시키면서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을 이미 일본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지금 박정원이 2017년 10월에 올렸습니다만 아직도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다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 제35조 3이 있습니다. 일반 공정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영리적이냐 비영리적이냐 아니면 이제 상당한 변형을 했느냐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지금 미국 애들이 조금 우리가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미국이 우리 이런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분석 하면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거기에 대해서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학자들이 대부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35조 3에 기대어서 만약 해석한다면 그러한 행위들이 면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도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아직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좀 명확하게 이런 규정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이제 지금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의 한정 데이터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업으로서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공되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인데요. 이것들을 무단 취득하는 행위, 사용하는 행위를 이제 처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 몇 가지, 여러분 이제 사업하실 때 필요한 사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관련된 규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회사의 그 창업 멤버인 대표이사가 이제 10여 년 후에 이제 같이 일하던 이제 팀장하고 영업팀장, 그 다음에 SM 팀장, 포함한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 괜찮았습니다. 내부 직원이 있던 양반인데 스피너프 하면서 여기다, 스피너프도 아니죠. 그냥 무단 나가서 회사의 것을 들고 나가서 창업하는 형태. 그래서 경쟁 관계 되는 이런 행태가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슈가 영업비밀 침해 이슈가 많고요. 지금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침해냐 이걸 본 것인데, 이제 법원에서는 침해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퇴직자들과 창업회사에서 이건 좀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 또 이게 대조를 해보니까 유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점들, 그래서 해서 침해가 아닌 것인데, 또 뭐 반대로 뭐 이 케이스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케이스들은 또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받은 케이스들도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예. 대부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한 자산들이고 또 소프트웨어 중요한 자산이 있죠. 내부 직원들이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뭐 스카우트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전직금지 서약서라든지요, 비밀유지 서약서는 반드시 체결하고요. 전직금지 서약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또는 임직원 정도 비밀을 이제 핵심 비밀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직금지 자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보통 1년 정도만 전직하는 것을 막는데 보통 보상금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이란 것이 이제 뭐 수당 다 빼고 약간 이제 연봉보다는 못하지만 그 일정한 수준을 이제 줘야 1년간의 전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에서 개발팀이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기술력을 1년간 늦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직금지 서약서 이런 것들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좀 문제가 됐던 이제 밀러링에 관한 것인데요. 자, 이게 이제 온라인 백과사전을 운영하는 엔젤 하이로 위키라는 이제 회사이고요. 좀 짧게는 뭐 NI 위키, NI 위키라는 이제 명칭으로 했는데 요거를 이제 밀러링 해가지고 그대로 카피한 그대로 그걸 클로링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카피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름도 이렇게 썼어요. NI 위키 밀러링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자체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하고 이 서비스 동일한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부정경쟁 방지법 나목을 보시면 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표지를 쓰는 것은 이제 부정경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국내에 널리 인식된 지금 원고의 지금 사이트가 좀 국내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요 원고와 유사한 이런 명칭을 쓰는 것은 영업 표지를 혼동하게 만든다. 서로 이제 전혀 카피해서 쓴 건데요. 그래서 이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 케이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사 명칭에 대해서 이제 유사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일단 뭐 외관도 유사하고 호칭도 관념이 유사하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 도메인도 유사하게 썼습니다. 도메인 그 부정경쟁 방지법 아목에서도 이 도메인도 유사하게 쓰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저작권법상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해당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법 위반까지 인정한 그렇습니다. 시간 다 됐나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1분만. 자, 클로링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법원에서 부정경쟁 방지법 카목에 의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서 똑같이 뭐 베끼는 행위에 대해서 이 클로링도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판결한 것이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무단 수집할 경우에는 15조, 17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걸 또 다시 목적 외에 이용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됐습니다. 클로링해서 계속 그 서버에 부하를 거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데이터베이스 탈취하는 행위, 일본 행위인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하나만 이거 1분만 말씀 끝낼게요. 이게 SKT 스마트 인사이트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게시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건당 500만 원씩 막 판매를 한 그런 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약간 헐릿하게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읽을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있고 또 여기 보면 전화번호까지 막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바로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비습별화 처리를 했습니다만 완전하지 못한 비습별화 처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방통위로부터 과태료를 받았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마스킹 처리를 좀 불완전하게 돼서 했던 문제가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일단 마치고 나중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